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주제 보게 될 텐데요. 실명법은 역시 민법 파트에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또 여기에서 한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주제. 뭐 중복되는 이슈죠. 그래서 주인법, 상인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민법에서도 이슈가 되고 공인 중개사법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다시 갑시다. 자, 민법 186조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등기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의 표시와 실제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된다. 두 번째, 등기 명인하고 실권리자가 다르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등기에 표시된 법률 행위, 물권 행위와 그리고 또 하나 실제 내용이 다르면 이것도 다 무효인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의인하고 실권리자가 달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무효로 하고 또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다 따로 이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적용 범주,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달라도 이것을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는 게 네 가지,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중개사법 영역에서 이 문제를 낼 가능성은 거의 낮아 보이고요. 자, 민법 정도 돼야지 문제가 여러 개 나오니까 출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도 가셔야 돼. 어차피 이게 이제 중개사법인지 민법인지 모르고 다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양도담보부터 가볼까요? 이런 식이었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저당권이라고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갖고 있는 이 저당권자, 저당권은요, 소위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때는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될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채무자가 되게 될 테고 을이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한 것 외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양도담보권이 된다. 해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양도담보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자, 변제기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 바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을 먹어버릴 수 있는 제도를 양도담보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실제 양도담보권,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서도 실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실체 관계하고 등기 명인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아예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러니까 가등기란 좀 독특한 거죠. 얘는 저당권하고 양도담보권을 짬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려면 이때 자, 가등기, 다등기, 담보 가등기를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약간 복잡한 부분인데 가등기권, 담보 가등기 권리자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청산금 지급하고 아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등기부의 내용과 실권리자 내용이 약간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다 실명법을 적용 폐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담보 가등기 권리는 두 가지 개념으로 가셔야 돼. 하나가 저당권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동산의 가격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아예 소유권을 먹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담보 가등기 권리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가볼까요? 요거는 부동산 합격
결혼할 때 지겹게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수탁 또는 위탁 방식과 신탁 방식을 비교하는 것.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다 신탁 방식이 된다. 그래서 관리신탁, 처분신탁, 또 뭐가 있었지? 담보신탁 몇 가지 이슈가 됐어서 지금 30회 때 학교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어찌됐든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든 간에 핵심 이슈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 가볼까요? 갑이 위탁자가 되게 됩니다. 맡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을이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수탁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형식은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서 여기다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등기 명의는 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효한 등기로 파악하는 것. 신탁법상 신탁. 그 다음에 상호명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에는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에서 공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관계.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 즉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지분 이전 등기를 통해서 지분을 팔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분할 청구도 인정되는 개념을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이제 상호 명신탁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한다?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를 나눠서 갑이 A라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을이 B라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즉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단독 소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갑은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을이 이 부분을 와서 사용을 방해하면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단독 소유로서 성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처분도 할 수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병한테 어떻다? 다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 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요. 특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배타적 사용 수익 부분에서 방해를 하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는 또는 상호명신탁은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3자가 B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했을 때 갑이 나서서 다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이기 때문에 바로 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실제 등기 내용은 공유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내막을 보게 되면 마치 일부는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상호 명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실명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했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법률 행위가 유효했을 때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미리 결론 내서 만약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해지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림들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일단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함이 원칙인데 항상 시험에 뜨는 것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제한적 유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명의신탁자한테 있던 것이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은 방에 살고 있는데 집안에 있을 때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밖에 나가서 산책할 때 누가 물어봐. 근데 누가 저 부동산 소유자입니까? 했을 때 그때 아이씨가 만약에 신탁자라고 했을 때 아이씨가 내 겁니다 하면 무식한 티내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누가? 바로 명의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것도 유효하다고 전제가 되면 해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공인중개사법 명의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잘 않죠.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무효인 명의신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자, 이 무효인 명의신탁 앞에서 우리가 실명법 공부할 때 뭐라고 외웠었지? 공식 알면은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알매 그다음에 모르면은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그다음에 같이 친구가 있어서 경수에서 경매에 있어서는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겁나 무식하게 알매 모수 경수 이렇게 끊어달라고 해서 알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따로 외워야 될 게 경매라는 표현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알매 모수 경수 이렇게 가셔야 돼. 일단은 이 명의신탁 관계에서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알면 누가 명의신탁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단독으로 경매가 모르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해서 알매 모수경수 이게 기본 뼈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뭐가 있었어요? 자,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점유물에 맞아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대지, 인도 청구 이런 것이 뭐가 된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의 한 예시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라든가 또는 퇴거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또는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무효인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하는 것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다시요. 소유자는 뭘 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으면 뼈대를 잡으셔야 돼. 자, 알매 모수 경수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소유자를 찾았어.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소유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대지 인도 청구라든가 또는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것을 어떻다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뼈대가 돼. 자, 법률 관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제한적 유효는 설명드렸었고 그다음에 요거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됐었죠. 시험 지문 사례형 문제 고사할 때 약정은 닥치고 무효. 그리고 제3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자, 다시 소유자를 찾아라라고 해서 소유자를 찾아라라고 해서 소유자를 찾았을 때 찾는 방법 알매 모소 그다음에 경수해서 겁나 없어 보여 이렇게 가르치니까 알매 모수 경수 알면 매도인이 소유자 모르면 수탁자가 소유자 경매 뜨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알매 모수 경수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게 첫 번째 이슈 소유자를 찾으면 소유자가 뭘 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라든가 또는 등기의 말소 등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대지인도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약정은 무조건 닥치고 무효. 그 다음에 소위 제3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요게 이제 기본 뼈대 중에 뼈대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안들 좀 검토해 보면 이런 식이죠. 자, 양자간 등기 명시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이름으로 등기만 해놓을 테니까 이거는 아빠 거야. 절대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를 옮겨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양자간 등기 명시다.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니까 설령 아버지한테서 아들로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이 등기는 무효이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아버지가 소유자가 된다. 이건 거의 안 나오고요. 어찌됐든 간에 양자간 등기 명시탁에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라는 것은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다시 아까 유효했을 때는 무슨 문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무효였을 때는 어떻다?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주임법, 상임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에 따른 주택임대차라든가 또는
상가금으로 임대차, 기간 등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주임법은 2년으로 보고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 하면서,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임법에서, 자,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논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 저런 것도 있었다.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 법정갱신이나 묵시의 갱신이 있을 때,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해지라는 게 일단 유효해야지 뭘 할 수 있다?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애초에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무효가 돼버리면 해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지라는 게 장래돼서 그 법률 행위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렵게 구성할 때 해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그건 뭐가 된다? 유효가 됐을 때만 해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였을 때는 해지의 문제 발생 안 하고요.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삼자간, 계약, 명신탁 등이 주로 출제가 된다. 삼자간은 필드에 3명이 다 등장하게 되는 거죠. 먼저 자, 갑이라고 하는 신탁자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수탁자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대금을 누구한테? 매도인, 병한테, 매도인, 이게 A가 되려나? 매도인한테 누가 갑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는 누구한테? 을한테 넘겨주는 형식.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삼자간 등기 명시다. 그러면 이제 을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을은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등기 넘어갔어도 어차피 무효. 그래서 소유자는 매도인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자, 삼자간 등기 명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명신탁자하고요, 수탁자가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직접 대금을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럼 대금을 받은 사람, 매매계약은 신탁자하고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신탁자는 누구한테? 지금 매도인한테 대금 지급할 의무를 지고, 매도인은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대금을 자기한테 지급해서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텐데, 그래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인데, 신탁자가 부탁을 해서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겼다. 그럼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등기 명의가 수탁자한테 있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 그럼 이제 소유자가 현재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은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르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인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게 되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3명이 다 등장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은요, 2명만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갑이라는 신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수탁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 신탁자한테 대금을 지급합니다. 야야야, 네 이름으로 좀 등기 좀 넘겨받아놔라. 라고 해서, 자, 이때 을이 매도인을 만납니다. 을이 매도인을 만나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약 명시다. 실제 필드에 나타나는 것은 갑은 보이지 않아요. 갑은 옛날 사람이고, 자, 실제 계약 현장에는 지금 매도인하고 수탁자, 을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약 명시다. 2명이 등장하니까 계약 명시다. 계약이라는 가치가 성역과 성락의 의사의 합체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사실을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하여튼 이때 이 사람이 알았냐 몰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탁자 그지야, 돈도 없어. 근데 지가 부동산을 사겠다고 왔어. 가소롭게 이런 말 할 수 없지.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팔아 넘겼어. 그 등기 넘겨줬어. 알았으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설령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들어가서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럼 매도인은요, 등기 말소 청구하게 되겠죠. 대신 받았던 돈은 부당이득이니까 수탁자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그 와중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버리면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계약 명의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인 경우. 그 유명한 알네. 매도인이 알았으면 어떻다? 매도인이 소유자. 몰랐으면 뭐가 된다? 수탁자. 경매 뜨면 어떻다? 수탁자. 이렇게 가게 되는 주제에 알매에 해당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몰랐을 때, 선의였을 때, 다시 갑시다. 신탁자가 있게 될 것이고 수탁자가 있게 됩니다. 수탁자가 매도인한테 와서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근데 매도인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그럼 매도인은 자, 아무 상관이 없어. 돈 받고 등기 넘겨주고 수탁자 소유권 취득하니까 수탁자는 대신 받았던 돈은 누구한테? 갑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환원의 법리에 따라서 대신 부동산을 꼭 넘겨줄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 다만 수탁자가 지금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면 그건 지 맘입니다. 지 맘이야. 지가 뭐 다른 사람 주든 말든 그건 자기 맘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외에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게 될 테고 이때 함정 파는 게 약정은 예외적으로 유효 이렇게 깔아주면 안 돼.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사량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약정은 유효 이렇게 깔아준다고 막 가슴 저민 얘기를 해. 얘가 얼마나 험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 절대 속으면 안 돼. 약정은 무효.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소위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라는 개념은 어떻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자, 이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이제 가서 185페이지부터 관련한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총 지문이 이 문제가 이제 4문제 나왔네. 8년 동안 4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옛날 문제는 웃기려고 낸 문제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3문제.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중개사법에서도 실명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민법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더럽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명법을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게 틀 잡으면 알매 모수 경수 소유자가 됐을 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틀을 잡게 되면 이게 딱딱 떨어져요. 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게 뭐가 됩니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되겠지요. 자, 지금 매매 대금을 자 가볼까요? 갑이 신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 어떻다? 수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매도인한테 어떻다? 대금을 지급했다.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등기는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그럼 일단 다 따라서 이때 이건 매도인은 알고 있잖아.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자는 설령 등기 명의는 수탁자가 되더라도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자, 매도인이 여기서는 이제 병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을이구나. 자, 을이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 매도인이고, 수탁자는 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탁자는 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본 가보겠습니다. 갑과 을 간에 약정이 점점점 끝머리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갑과 을의 약정이 어쩌고 저쩌고 점점점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렸죠? 읽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럼 막 일 없이 쳐 읽고 그럼 뒤져. 조세 포탈하면 또 어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갖고 조세 포탈은 개소리야.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시험 보셔야 되잖아. 생각하지 말라고요. 로댕 죽었던 이유를 설명드려도 또 생각하다 뒤졌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지금 이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지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실 기회도 없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뒤져요. 왜? 시험장 가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급하게 가셔야 돼요.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 기억번 틀린 거죠? 기억번 틀렸죠? 네. 그럼 기억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럼 3번이나 5번 중에 있네? 네. 그럼 니은 디귿은 볼 필요가 없네? 니은 디귿은 일단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니을만 보면 돼. 아니, 3번에 니은 디귿, 5번에 니은 디귿 니을이니까 니을만 보면 되잖아. 그죠? 네. 아니, 대가리라는 게 머리라는 게 이때 쓰는 거라고. 아니, 개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니은, 기억만 확실하면 약정은 제가 미친놈처럼 얘기하잖아. 약정 이거 1년에 한 얘기를 카운팅을 하면 진짜 1000번을 할 거야. 미친놈처럼 그냥.
그건 전혀 개의치 않아. 또 읽어봐. 조세 포탈 잠깐만. 요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아니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해야지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해설은 무슨 해설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볼까요? 병이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못하지. 틀린 거지. 기억 내일 두 개 틀렸죠? 아니, 지금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딱 그리는 순간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그리고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이미 틀린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개별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 공식을 딱 알매 모수 경수 딱 때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박스형 문제를 갈 때는 계속 퍼즐 조각 맞추듯이 접근해야 된다고. 그럼 잘 모르지만 기억번 겁나 쉽잖아. 약정 무조건 무효라고 지랄했는데 무조건 약정은 무효 해서 기억번 틀렸고 1번 매자 지금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처음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걸 그려보는 게 한 10초 걸린다고 치고 그 다음에 기억, 리을 바로 치고 들어가면 쉽게 한 20초면 답을 골라낼 수 있다고. 그 차 읽으면 안 돼요. 문제 지문을 다 읽는 생각은 절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아니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수험생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또박또박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뒤지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겨우 5개 들어가는 머리인데 거기다 550개를 쳐 넣겠다고 용을 써봐. 머리만 터지지. 그래서 이게 언제적 문제야? 30% 문제. 이게 몇 초 안 걸리는 문제. 나머지 니은, 디귿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자,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르겠죠? 모르겠죠? 몰라. 안 보길 잘했어. 봤으면 또 가슴 막 저며. 횡령죄? 횡령죄는 또 뭐지? 디귿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다시 니은번 볼까요?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제3자는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때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형사법 물어보는 거야. 우리 한 번도 공부 안 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번,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리을번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알매 모수 경수니까 매도인한테 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리을만 알고서 니은 득을 찍는 거지. 절대 이거를 만약에 니은번을 읽어버렸잖아요. 그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횡령죄, 형사법 지문이 나온다고. 저도 횡령죄가 뭔지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답은 되게 간단히 구성하잖아요. 지금부터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실력을 쌓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 있잖아요. 알매모수 경수에다가 그 다음에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란 게 결정되면 그 사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 정도 틀만 가지고 가시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병과의 명시의 약정에 따라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하기로 하였다. 요거 3자간이겠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 이게 매도인이야. 그 다음에 병과 명의 신탁 약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한테 등기를 넘겼겠지.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 개공이 갑과 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이건 지식 묻는 거죠? 이건 3자간이죠? 3명 다 나오잖아.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문이요. 병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병 명의 등기는 무효죠. 알매니까 매도인 소유자니까 병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갈 것이고 3번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현재 소유자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알매니까 아직은 소유자 누구라고요?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갑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매매 대금은 지급해놓고 어찌 됐든 지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야.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매도인이야. 매도인이 소유자니까 소유자한테 등기를 달라고 하지. 만약에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니면 소유자한테 매도인한테 등기를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답이 4번 뽑았고요. 5번 질문.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이미 틀렸지?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계속 매도인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지 말고 자꾸 머릿속으로 뭘 알매 모수 경수에다가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럼 이제 남은 법률 관계는 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는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뽑았었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지금 기본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딱 잡아놓고 알매 모수 경수 가지고 세팅을 잡아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셔야 돼. 아까 30회 문제 같은 건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 공부께나 하시는 분들은 이 니은번 지문 횡령죄에서 무너져 버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해. 시험 범위를 오버해서 출제했다고. 그것은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시험 범위를 오버해서 출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답은 다 지금 유형화되어 있잖아요. 니은번은 해설도 못한다고요. 내가 형사법까지 공부하면 진짜 싸가지 없어. 더 싸가지 없어. 지금보다 말도 못하게 싸가지 없어져. 제가 원래 전공이 헌법,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 공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씨부리게 되면 다 한마디씩 해줄 수 있어. 근데 하지 않아. 왜? 물어보질 않으니까. 저는 누가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해, 기본적으로. 두 번째, 민사법, 이런 것도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관련해 다 공부를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다 알아. 최악의 아킬레스건이 형사법이야. 절도, 배임, 횡령. 그거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요, 진짜 싸가지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횡령죄를. 그러면 수험생도 당연히 모르신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은 뒤져버린다고. 이게 시험 범위를 오버해서 출제했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 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87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가 얘가 27회, 28회, 30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자, 보니까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는 계약 명의수탁을 약정을 했고 라고 돼 있죠. 날짜 쓰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무슨 뭐 해설하려고 그래. 자, 계약 명의수탁.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자, 이게 신탁자가 될 테고 얘가 수탁자가 되죠. 돈 주겠죠. 네가 사라. 네 이름으로 등기해라. 매도인 있겠죠. 매도인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럼 이제 법률 관계를 따져볼 때 매도인이 알았으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 매도인이 몰랐으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 이것만 틀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병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 병이 매도인이네요. 자, 이 사람이 등기를 했대. 그럼 이제 병이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기업번 겁나 감사다. 약정 무효 나와 있죠? 이거 틀리면 진짜 손모가지 잘라버려야 돼. 그때는 진짜. 지금 제가 몇 개 설명, 알매 모수 경수, 약정 무효, 제3자 소유권 취득만 뒤지게 떠들잖아. 그럼 기억번은 옳은 표현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번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기억번 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물 반 고기 반이야? 1번, 3번 둘 중에 답이잖아. 읽어서 답을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딱 패턴 끊어내서 보는 게 훨씬 낫는 거야. 그럼 니은, 디귿. 자, 니은만 보면 되겠구나. 자,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면 약정은 유효하다. 개소리하고 있네.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었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그럼 니은번 틀린 거야. 기억번 맞고, 자, 니은번 틀렸어. 그럼 답이 몇 번? 1번. 끝났죠? 나머지는 분석할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고. 맥락을 파악하면.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읽어보기 힘들어지는 거야. 오죽했으면 처음 시작할 때면 약정은 무조건 무효, 닥치고 무효,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무효. 이 지랄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 생각을 해봐. 알았다라면 그때 약정은 이렇게 지랄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는 우리 딸내미 중이 지금 어저께 새벽 4시까지 지랄라. 죽여. 애가
새벽에 혼자 지방에 짱박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애틋해 보여서, 좀 짠해 보여서, 여기 와서 이제 놀아라. 작업하는 데서 옆에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해라. 그러면 난 사양할 줄 알았어. 그냥 잘게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와, 계속 게임을 해. 하다 게임하다 지루하면 이제 드라마를 틀어놓고 폰으로 봐. 나중에는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 자야 되는데 졸려 죽겠는데 거기 계속 게임을 하고 지랄이야. 걔도 이건 알겠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 디귿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을 때 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볼까요? 약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했다. 그럼 누가?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틀렸죠? 알면 모순이니까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병이 알았으면 병이 소유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을로부터 액토지를 매수해서 등기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서 을로부터 제3자가 등기를 가져왔다. 그러면 제3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식하게 약정 무조건 무효, 제3자 소유권 무조건 취득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범위를 따지고 단계를 따지고 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그냥 오죽했으면 제가 이걸 무식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약정은 무조건 무효,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에 25회 때인가 26회 때인가 25회 때 나왔던 문제구나.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의미 없어요. 그냥 틀리라고 되는 벌칙종을 가지고 구성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 외우지 마요. 없어 보이니까. 그냥 지금 여기는 그냥 포인트가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알매 모수 경수에서 알았으면 매도인, 몰랐으면 수탁자, 경매 때는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수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다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틀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 민법까지 다 커버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만 좀 어렵고요.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 풀어갈 때 아까 제가 본 것처럼 그 앞에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읽지 말라고. 그냥 기억, 예를 들어서 약정은 무효. 일단 옳은 걸 고르시오. 오케이. 기억은 들어가야 돼.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기억이 있고 기억 니은이 있으면 니은을 봐야 돼. 니은에 뭐라고 뒤지게 써놨는데 뒤에 약정 유효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틀렸으니까 기억 하나만 답이 되고 나머지를 읽어볼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뭐가 있냐면은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해준다고.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해준다고. 문제를 구성할 때. 근데 수험생들은 1분 안에 안 풀어. 그걸 다 쳐 읽어. 기억번 읽고 나서 니은번.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래. 몇 개. 혹시 어디 함정 팔까봐. 아니, 그냥 아주 문제는 쉬워요. 근데 그걸 해설하는 건 아주 어렵죠. 이 정도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나머지 기타 법령들 마저 설명드립니다.